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학 지난 시간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 경기 변동의 국면과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 국면의 특징 중에 이 국면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이 확장기 때는 모든 변수들이 상승하거나 증가, 단 이제 재고나 실업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 수축기 때는 모든 변수들은 이제 하락하거나 감소하는데 실업 증가, 재고 증가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변수 중에 이제 선행, 동행, 후행, 선행 변수가 있고요. 이제 시차적으로 실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경기와 동행을 하는 변수가 있고요. 실경기보다 후행을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선행, 동행, 후행. 선행 변수는 실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니까 이 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선행 변수를 보면은. 동행은 이제 현재의 경기를 말해주는 변수입니다. 현재의 경기가 어떻다 말해주는 것이고, 후행은 실경기보다 뒤에 움직이니까 과거의 경기를 확인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럼 요런 이제 이 변수 중에 뭐 중요한 거는 과거의 경기는 우리가 뭐 확인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요. 현재의 경기나 특히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관심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 변수입니다. 선행 변수. 동행도 중요하지만 선행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변수.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나라는 어떤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경험상 우리나라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그럼 우리나라는 경험상 경기 변동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변수가 뭐느냐? 우리나라는 우리 교재에 521페이지에 선행 변수들, 우리나라 선행 변수들 9개 나와 있습니다. 521쪽에 보면은 9개 변수, 구인 구직 비율부터 장단기 금리 차까지 9개 나와 있죠. 521쪽에. 동행 변수는 이제 7개, 후행 변수는 6개 사용하는데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선행 변수 9개 그거 좀 자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외울 필요는까지는 없는 문제입니다. 매년 빈출되는 건 아니고요.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파트 볼 때마다, 경제학 공부하실 때마다 우리나라 선행 변수는 구인구직 비율, 뭐 소비자 기대 지수, 뭐 코스피 지수 이래가지고 이제 자주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오면은 뭐 대부분이 선행을 물어보고요. 간혹 동행을 물어봅니다. 근데 선행 변수만 알고 있으면 뭐 동행도 알 수가 있어요. 보기에 거의 뭐 선행 아니면 동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9개 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9개 변수는 경험상으로 지금 그 9개 변수가 지금 현재 막 올라간다든지 내려가면은 몇 개월 뒤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를 미리 알려주는 변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선행 변수. 자, 그거 이제 자주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진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좌측에, 진폭이 있는데, 진폭은 요 이제 경기 변동의 강도를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경기를 탈 때도 이렇게 약하게 호황, 약하게 불황,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강하게 호황, 강하게 불황, 이런 이제 경기 진폭이 크다, 경기를 좀 약하게 탄다, 경기를 크게 탄다, 이런 거거든요. 요 진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산업별로는 필요 없어요. 산업별로 필요 없고, 이거 상품별하고 국민소득 지표상의 구성 요인 보시면 되는데, 상품별로 보면은
우리가 비내구재 상품이 좀 경기를 덜 타고요. 그에 비해서 내구재 상품이 경기를 많이 탑니다. 내구재 상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 TV, 컴퓨터 뭐 이런 내구재 산업이고요. 비내구재는 여러분 잘 드시는 라면 뭐 이렇게 예를 듭시다. 라면 산업, 자동차 등 이게인데 이 라면 산업이 경기를 많이 탈까? 자동차 산업이 경기를 많이 탈까? 훨씬 내구재 산업이 경기를 많이 탑니다. 호황 때는 더욱 호황, 불황 때는 더욱 불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라면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경기 좋을 때 자동차는 한 대씩 팔렸고 라면은 우리가 10개씩 사 먹었다 가정합시다. 경기 좋을 때 평균 자동차는 한 대씩 팔렸고 우리가 라면 10개씩 사 먹었다. 그럼 경기 불황 때 두 개 다 소비를 줄이겠죠. 경기 불황이니까. 근데 이제 라면 같은 건 아예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두세 개로 줄입니다. 라면은 10개씩 먹다가 경기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두세 개로 줄여버리죠. 그 라면은 한 개가 1,000원이고 이러니까 별 부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안 좋으면은 라면 소비를 줄이지만 완전히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량만 줄여줍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경기 안 좋을 때 이게 안 팔려버리죠. 그죠? 자동차는 한 대 살려면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부담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짧게 나눠서 우리가 자동차 한 대가 2,000만원일 때 경기 좋을 때 뭐 2,000만원 왕창 사지만은 경기 안 좋을 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자동차도 잘라서 구입해 놓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타이어 4쪽만 사놔고 다음에는 엔진만 사놓고 이거 안 되잖아요. 사든지 안 사든 일이 된다고 해요. 내구재는. 그러니까 아예 경기 불경기 때는 아예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 사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경기 불경기 때 아예 안 팔려버린다. 안 팔려버려요. 그럼 완전히 죽어버리죠. 라면은 그래도 10개씩 팔다가 두세 개씩 줄지만은 팔립니다. 라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구재 산업이 훨씬 경기를 많이 탑니다.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소득 지표 구성 요인 중에 국민소득 구성 요인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국민소득 구성 요인,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소비 투자, 순수출이죠. 여기 4가지 구성 요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국민소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요. 경기를 그대로 타는 건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소비도 투자도 기업 투자나 가계 소비도 호황 때는 좀 증가되고요. 불황 때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 요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몰라요. 호황 때 정부 지출이 반드시 는다는 보장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경기 불경기 때 정부 지출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정책에 따라서는 모르겠고 알 수 없고요. 순수출도 모릅니다. 순수출도 반드시 우리가 뭐 경기 호황 때 수출이 잘 된다. 경기 나쁠 때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출이 잘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진 건 맞아. 근데 경기 좋다고 해서 수출이 반드시 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가 경기는 좋은데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나 일본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수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만은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 우리 물건을 사가지 않으면 우리 수출이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 다르고 알 수가 없고요. 요것도 보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는 확실히 확장기 때는 다 올라가고 수출기 때는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진폭이 더 큰 거는 뭘까요? 호황 때는 더욱 크게 올라가고 불황 때는 더욱 크게 떨어지는 게 가계 소비일까요? 투자일까요? 당연히 투자입니다. 호황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투자가 또 불황 때는 소비보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비는 그래도 진폭이 좀 적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투자가 훨씬 진폭이 큽니다. 투자의 변동이 더욱 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보시면 경기 불경기 때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어요. 근데 우리가 경기 불경기 때 소비를 완전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 안 하면 우리 굶어 죽는데. 외식이나 줄이고 뭐 이렇게 좀 사치제 소비하는 걸 줄이지만은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불황 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는 약간만 죽고요. 근데 기업들 투자는 불황 때 일전 땡잎도 지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호황 때 많이 하다가 불황 때는 기업들 투자를 위해서 10원도 투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가 훨씬 경기 진폭이 큽니다. 이런 거 이제 아셔야 돼요. 상품별로는 비내구재보다 내구재가 진폭이 크고요. 경기를 많이 탄다 이 말입니다. 소비보다 투자가 많이 탄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민의 특징을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경기 변동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거는 잘 안 보셔야 돼요. 경기 변동의 종류 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또 경기 지수들, 이 경기를 알아보게 하는 지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통계청에서 가장 과학적인 경기 지수가 경기 종합지수, 컴포짓 인덱스인데, 이거 3개 다 발표합니다. 선행 CI, 동행 CI,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9개 변수 이용해서 선행 CI를 구하고요. 7개 변수 이용해서 동행 CI를 측정하고 6개를 이용해서 후행 CI를 작성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 근데 그거는 아까 그 여전히 말씀드린 선행 변수들, 우리나라 선행 CI 구성 변수들,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알려주는 선행 CI 변수들이 9개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뒤에 뭐 설문지 돌리가 하는 게 BSI나 기업 경기 실사지수나 그 다음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체감지수, 소비자한테 질문 돌려가지고 하는 거, 설문지 돌려가지고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보면 됩니다. 뭐 참고로 조금 읽어보시든지 안 읽어봐도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이 마지막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왜 자본주의 경제가 확장 수축을 거듭하느냐,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책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그 이제 맞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인들이 뭐 있다, 경기를 야기시키는 확장 수축을 야기시키는 원인들이 뭐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되고요. 근데 경기 변동 이론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최근 이론은 따로 정리하고요. 최근의 이제 이론은 따로 정리하고, 과거의 경기 변동 이론은 요인별로만, 시대별로 안 하고, 총 그 요인,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뭐라고 보고 있는가. 그걸 이제 과거의 이론들은 제가 요인별로 이렇게 시대별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요인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최근의 이론은 이제 학파별 이론, 학파 견해 차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 이론은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경기 변동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뭐냐. 근데 먼저 과거의 이론들요. 과거에 아담 스미드부터 쭉 나왔던 경기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요거 이제 원인별로 해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경기 변동 이론에서 먼저 요인별, 요인이 뭐다. 이걸 이제 쭉 정리해드리면, 크게 이제 외생적 이론과 내생적 이론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데 이 원인이 있다, 경기 변동이. 아니다, 경제 내적인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경제 외적인데 원인이 있다는 아직까지 이제 설득력을 가지는 설이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상변화설입니다. 기상설입니다. 지구 기상변화가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요새도 대지진, 대홍수, 뭐 쓰나미, 이런 그 기후변화 요새 참 관심이 많죠, 세계적으로. 지구 기상변화가 경기변동을 가져온다. 이거 뭐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심리가 경기변동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변동설은 정치가들이 선거철을 이용한다. 정치가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겨야 되잖아요.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선거에서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표를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제 표 받기 위해서 이불로라도 경기를 좋게 만들고, 거품 경제라도 이불로라도 이렇게 이제 경기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되고 나면 풀었던 돈을 걷어야 되니까, 걷다 보면은 이제 또 경기가 나빠지고, 또 다음 선거가 싹 다가오면 경기를 좋게 만들고 해야 돼. 그게 이제 정치가들이 그렇게 한다. 선거를 이용한다. 그게 이제 정치 변동설. 이런 게 이제 외생설로 아직까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생적 이론은 이제 경제 내적인 원인이 있다면 크게 나눠서 이렇게 그리네. 이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거를 계속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수요 곡선의 이동 때문에 경기가 변동한다. 이거.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 변동을 가져오더라.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소득을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물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소득이잖아, 소득. 물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소득이 늘면은 경기 확장기고, 소득이 떨어지면 경기 수축기잖아. 그러니까 총수요가 너무 가닥에 증가되는 게 확장기, 총수요가 너무 가닥에 떨어지면 수축기다.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고 소득이 늘고 하니까 확장기, 수축기다. 이런 이제 원인을 주장하는 설이 있고요. 반대로 총공급 충격입니다. 총공급은 이렇게 이제 총공급 이동도 소득을 변화시키잖아요. 이렇게 이 총공급이 여기 소득이니까 총공급이 우측으로 하면은 경기 확장기, 총공급이 좌측 이동하면은 경기 수축기다. 이렇게 이제 다 이 두 개 다 오른쪽이 확장기입니다. 경기 좋은 거고 왼쪽이 수축기입니다. 소득을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소득을 넣느냐, 소득이 넣느냐 주느냐 따지면 되죠.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쉽죠. 총수요의 변동이 경기 변동을 가져온다. 총공급 변동이 경기 변동을 가져온다.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을 저는 학파가 누구겠어요? 총수요 쪽, 케인즈파. 이쪽은 누가 학과? 주로 고준파다. 고준파 경제학이 공급 중시잖아요. 케인즈는 오로지 총수요잖아. 총수요, 수요 쪽 경제학.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케인즈파들입니다. 케인즈파 경제학자들이 이쪽의 원인이다. 경기 변동의 원인은 총수요 변동이다. 근데 케인즈파들은 희한하게 우리 총수요 구성 요인은 소비와 투자죠. 소비와 투자인데 소비의 증감으로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았고, 희한하게 기업들의 투자의 증감으로, 소비는 빼고요, 투자의 증감, 기업들의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케인즈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주로 고준파들이죠. 고준파들. 노자자기 능력의 좋은 요인이냐 나쁜 요인이냐 이거죠. 노동력, 자본력, 자원력, 기술력의 노자자기, 자연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연 상황의 변화, 자연 상황의 변화도 같이 들어오죠. 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측이죠. 그럼 호황. 이게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좌측, 불황.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변화. 다 원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외생적 이론도 있었고요. 이런 내생적 이론, 총수요 변동에 의한 원인과 총공급 변동의 원인이 다 맞습니다. 다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아주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경기 변동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1930년대 대공황이죠.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의 원인은 어느 쪽이요? 이쪽입니다. 케인즈파가 주장한 이 총수요의 부족에 의한 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잘 설명합니다. 역사를 보면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의 원인은, 대공황이라는 건 불황이 가중한 경우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이 당시에 경기 불황의 원인은 케인즈가 지적한 것처럼 총수요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70년대 올쇼크 있죠. 올쇼크에 의한 세계적 불황은요, 이쪽이죠. 올쇼크는 우리 총공급 좌측 이동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70년대 올쇼크에 따른 경기 불경기, 올쇼크에 따른 경기 불경기는
이쪽 고전파들의 원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역사를 볼 때 이쪽도 원인이고 이쪽도 원인이고 요 외생설도 다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인별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이니까 책에는 좀 이 케인즈파들 거 뭐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그냥 요인별로 이렇게 경기 변동의 요인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파별 최근에 논쟁이 붙은 이제 학파별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524쪽부터 학파별 경기 변동을 따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파별도 그 사상은 다르죠. 이제 케인즈 학파하고 고준파입니다. 사상은 다르겠죠.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경기 변동의 원인은 다 맞는 겁니다. 다 경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이라 보면 됩니다. 자, 학파별 경기 변동설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새 고전학파. 학파별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첫째, 새 고전학파 경기 변동설. 새 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학파죠. 합리적 기대학파의 이제 경기 변동설입니다. 자, 제목은 고준파답게 자, 제목 기억하시고요. 균형 경기 변동설이라 합니다. 자,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고준파니까 항상 균형이 수요 법칙을 수용하니까 항상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된다고 보는 학파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뭐 계리가 되지만은 바로바로 시장이 균형을 시켜버린다 이런 게 보는 게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설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균형 경기 변동설의 사상이 뭐냐? 고준파 사상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경기 변동설의 사상은 자본주의는 항상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되어 있다. 균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총수요와 총공급이 항상 균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균형 수준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경기변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의 수준 자체가 증감되는 게 경기변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변동은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요 공급이 잘 일치되어 있는데도 경기변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경기변동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 개입하지 마라. 나쁜 현상 아니다. 그냥 자연적 현상이다. 놔두라.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그르친다. 그냥 놔두라. 이런 입장이죠. 여기 고준파 사상 그대로잖아요. 균형되어 있다. 자연적 나쁜 현상 아니다.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준파 사상 그대로입니다. 이 균형 경기 변동설의 사상들이죠. 고준파 사상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이 나쁜 현상도 아니고 자연적 현상이고 정부가 그에 대해서 정책을 쓸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경기 변동은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의 원인. 자,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 파들 안에서도 두 파로 갈라집니다. 원인이. 요 학파 안에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두 파로 갈라집니다. 자, 단어만 탁 읽으면 되죠. 하나는 이제 합해 균형 경기설. 합해 요인이죠. 합해 균형 경기론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실물 균형 경기론 이렇게 부릅니다. 실물 균형 경기설 이렇게. 이거는 요인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 균형 경기 변동설인데 합해냐 실물이냐 이렇게 이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특이한데 합해가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 배웠죠. 세고전학파의 경우에 합리적 기대학파의 경우에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만이 소득을 움직일 수 있겠죠? 앞에 우리 배웠죠. 앞장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만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정책이죠. 그 중에도 통화정책입니다. 합해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예상치 못한 통화량 충격. 이게 이제 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는. 통화를 늘리면 뭐 소득이 늘 거고 통화량을 확 줄이면 예상치 못한 통화를 확 줄이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변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해인데 예상치 못한 합해 정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의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 충격.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충격이 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니까 경기 변동을 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은 고순파를 그대로 전통을 유지합니다. 실물, 여기는 고순파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노, 자, 기호인, 기술, 자원, 자본, 노동, 그 다음 자연까지 들어와요. 이건 5가지 요인에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총공급이 우측이동해서 호황, 이게 나쁜 노동의, 자본의, 자원의, 자연의, 기술의 나쁜 현상이 벌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총공급이 좌측이동해가지고 불황, 이게 이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 경기 변동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고순파를 그대로 이어받는 그쪽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좀 이제 특이한 게 나왔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충격이 들어오니까 소득이 확 증가되고 확 감소되니까 경기가 변동된다. 자, 이게 원인에 대해서는 두 파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세고전학파의 경기 변동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인즈파 한번 봅시다. 케인즈학파의 이제 새 케인즈학파입니다. 자, 새 케인즈파는 두 번째 새 K파의 경기 변동설입니다. 역시 케인즈파들이니까 불균형 경기 변동설이라 합니다.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불균형. 우리 케인즈 뭐 항상 불균형이죠.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되지 않죠. 불균형 경기 변동설. 이거는 이제 사상이 케인즈는 자본주의가 항상 총수요와 총공급이 불균형이 되어 있다. 불균형이다. 이 상태에서 이게 총수요가 총공급에 비해서 가닥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총공급에 비해서 가닥이 떨어지는 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나쁜 현상이다. 이거죠. 이 불균형 상태에서 너무 가닥이 올라가고 너무 가닥이 떨어지니까 경기 변동은 나쁜 거다. 이게 경기 변동은 시장 실패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정책을 개입해야 된다. 정부의 이 경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재량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 앞에 배운 그대로. 이거 너무 가닥에 호황이면 긴축 재정 금융 해야 되고 너무 떨어져 불황이면 확장 재정 금융 해야 된다. 재량적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즈 사상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죠. 역시 케인즈파답게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의 원인입니다. 총수요 변동이. 그리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이제 총공급이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총수요의 이동이 총수요가 너무 가닥이 올라가면 소득이 늘잖아. 그럼 호황. 총수요가 너무 떨어지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불황.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원인은 총수요 변동이 원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들이 우리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케인즈파의 경우에 총수요 변동이 소득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래서 총수요 변동이 소득을 변화시켜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려면 총공급이 우상향으로 돼 있어야 되죠. 총공급이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는요, 총수요가 아무리 움직여도 소득을 못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소득이 안 움직이는데 무슨 경기 변동입니까? 그러니까 이리 되면 안 돼. 자기들이 항상 총수요 변동이 소득을 변화를 야기시키려면 그러면 경기 변동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 되려면 근거가 총공급이 우상향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다 복습이죠. 그러니까 총공급을 우상향으로 잡은 그 이유가 앞에 다 복습하는 거죠. 케인즈 파들은, 케인즈 자신이나 케인즈 파들은 이걸 우상향으로 잡아준 이유가 화폐 착각이죠. 노동자들이 물가를 몰라서 그렇다. 화폐 착각 때문이고요. 근데 이 새 케인즈파 좀 다르죠. 새 케인파들은 화폐 착각 없다. 합리적 기대한다. 노동자들도 물가를 정확하게 기대하고 있다. 착각 없다. 그러나 아는데도 반응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경직이다. 경직성을 유지한다. 물론 착각에 빠져서 경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물가를 몰라서 임금을 물가만큼 즉각 올리고 내리고 못하니까 경직이라는 거고, 이거는 물가를 알아도
알아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반응을 안 하니까 경직이다. 이렇게 반응 안 한다는 이야기 9개 이론 기억나시죠? 앞에 13장에서요. 이걸 주장하는 9개 이론이 있죠?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이제 약간 그 케인즈파 길이도 요 총 공급을 우상향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근거에서 이 총수요 가단 증가와 감소가 경기 변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원인도요, 앞에서 설명한 케인즈파들은 오로지 투자의 변동만이 경기 변동을 가져온다. 투자의 증가, 투자의 감소가 경기 변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 세케이파는 좀 종합적으로 바뀌죠. 세케이파는 투자 변동도 원인이지만 국민들의 소비 변동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정부 지출의 변동도 원인이 되죠. 수출의 변동, 모든 총수요 변동이 다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바뀐 거죠. 투자만이 원인이 아니고 소비, 정부출, 수출 등의 변화도 모든 이 총수요 변화 요인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도 좀 다르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변동, 최근의 경기 변동, 학파별 경기 변동 이론이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죠. 이러면 528페이지 보면은 그 세고준화파하고 세케인즈파 간의 사상의 차이, 경기 변동의 원인을 보는 차이, 지속성 설명에 대한 차이, 이거 잘 정리해놨으니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쉬운 이론인 경기 변동설이 끝났습니다. 경기 변동설은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간혹 나오는데 나오면 거의 다 맞춥니다. 쉬우니까. 자, 이제는 경제 성장론입니다. 경제 성장론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잘 그 시험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일단 경제 성장론 이제 앞에 기초 용어들이나 이런 거 좀 보도록 합시다. 경제 성장론에 대해서. 자, 경제 성장. 자, 경제 성장은 성장의 의미가 뭐냐? 원래 성장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우리나라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생산 능력의 증가를 성장이라고 합니다. 생산 능력은 뭐냐? 노, 자, 기죠. 노동력의 증가, 자본 축적, 자원 개발, 기술 진보 이런 게 이제 성장입니다. 원래 생산 능력의 증가. 근데 이제 협의로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성장이라 하죠. 국민소득의 증가를 성장이라 합니다. 요 협의로는 그렇게 쓰고 있네요. 원래 의미는 이제 생산 능력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원인도 보면 이제 여기서 성장의 원인이 나오네요. 이제 일반론적인 성장의 원인입니다. 경제 일반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원인들, 일반론적인. 나중에 이제 성장 이론에 가보면 그 이론들 나름대로 이제 성장의 요인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기 다 포괄되는데 일반론적인 경제 성장의 요인이 뭐냐라면 요거 그대로. 노동력의 증가, 양이나 질의 증가, 노동양이나 노동질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 축적, 투자나 자본 축적. 자본 축적은 이제 직접 자본은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거고요. 간접 자본 도로 건설이나 항만 건설이나 이런 게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축적, 직접 자본 축적, 이게 이제 성장이고, 그 다음에 자원 개발, 그 다음에 기술 진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이제 성장 의지, 성장 정책,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동하겠죠.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경제 성장의 요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아시면 돼요. 가장 자본주의 성장을 이끌어온 가장 주된 요인은 뭔가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냐면 기술진보입니다. 기술진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른 것도 요인입니다. 다른 것도 경제 성장의 요인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기술진보예요. 아마 기술진보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았다면 칼 막스가 예언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되고 전부 다 사회주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많으면서도 왜 이렇게 꽃을 피고 있냐면 기술진보 때문입니다. 기술진보.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요.
이 네 가지가 일반론적인 경제 성장의 요인입니다. 다 요인 맞아요. 자원 개발, 자본 축적, 노동력 증가, 기술 진보.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진보다. 기술 진보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라. 계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경제 성장률을 측정해봐라.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뭘 이용하냐? 협의 개념을 쓰는데요. 자,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 자, 이꼴 GDP 증가율인데, 국민소득 증가율인데, 반드시 실질 GDP를 사용합니다. 명목 GDP로는 성장률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질 GDP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시험에 명목 GDP 내고 물가 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구하라면 일단 실질 GDP부터 구해야 돼요. 실질 GDP를 구해서 그 증가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일명 그렇죠. 자,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Y 델타 Y 이렇게 이걸 이제 약자로 적었으면 Y 도터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이거 이제 Y 제로기와 1기 사이의 경제 성장률을 이라면 Y0, Y1 빼기 Y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렇게 약자로 쓰면 이렇게 하고 정확한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드시 실질 요거 포인트야. 실질 GDP를 갖고 해야 됩니다. 실질 GDP를 가지고 여기다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요.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제가 설명할 때 우리 국민소득을 지칭하는 약자를 요 15장만 다르겠습니다. 이거 약자 이야기, 우리 책에도 약자로 국민소득 약자를 많이 적어 놓고 있고 한데 15장도 이 국민소득의 약자를 Y라고 적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공부하실 때 참고로 이렇게 하래요. 우리 14장까지는 8장부터 거시경제학이 8장이잖아요. 14장까지는 그 국민소득을 지칭할 때 이 약자를 Y라고 적는데 대문자 Y는 뭐였고 소문자 Y는 뭐냐면 우리 14장까지는 이 물가 P 곱하기 소문자 Y는 대문자 Y 요래가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는 국민소득의 약자로서 대문자 Y는 명목 GDP였고요. 소문자 Y가 실질 GDP였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다 그렇게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다 약자를 적어놨어요. 8장부터 14장까지는 소문자 Y는 전부 실질 GDP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Y가 명목 GDP라고. 이 물가 곱해니까. 근데 이제 15장은 다르겠습니다. 15장의 약자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15장만 다르게 이렇게 약자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장의 명목 GDP 절대로 안 나와요. 전부 실질 GDP가 나와요. 15장에 나오는 국민소득은 전부 실질 GDP입니다. 그 중에 대문자 Y는 뭐고 소문자 Y는 뭐냐? 15장에서 약자로 대문자 Y는 뭐고 소문자 Y는 뭐냐면은 대문자 Y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실질 GDP고요. 소문자 Y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 실질 GDP 나누기 인구량, 인구류 L이 인구입니다. 인구를 나눈 1인당 실질 GDP입니다. 인당. 전체 경제 전체 GDP를 인구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당 실질 GDP입니다. 인당 실질 GDP. 그러니까 인당으로 하는 게 소문자 Y입니다. 대문자 Y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 실질 GDP. 다 실질 GDP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15장을 공부하시면 돼요. 15장의 약자를. 네. 하여튼 그거는 참고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경제 성장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실질 GDP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당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 이렇게 하다. 인당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면요. 여기다 바로 쓰면 인당이라 붙으면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공부할 때는 이 경제 전체 GDP인지 인당 GDP인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인당 경제 성장률을 구하라면요, 아마 출제자가 이 인구 증가율을 줄 거예요. 인구 증가율을 주는데, 그러면 전체 경제 성장률이고, 진짜 경제 성장률이고, 그다가 인구 증가율을 빼주면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빼주면은 1인당 경제 성장률이 계산됩니다. 인구 증가율을 줄 거예요, 아마. 인당을 구하라면. 인구 증가를 주면 요게 원래 경제 성장률인데, 그다가 인구 증가를 빼주면은 인당 경제 성장률이 계산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률 계산하는 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책에도 예제가 있으니까 간단한 거 2개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초 개념, 성장론의 기초 용어들 끝났어요. 다음 시간은 이제 성장 이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